네, 이 코로나19 상황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확산세를 꺾고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관련 현안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밤부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간다.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16일이에요. 이 기간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이 되면 그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조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다면 지금의 조치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2주 정도의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지금의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3주나 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3주나 4주 정도의 기간이 전문가로서는 더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사실 의료 확충 같은 좀 시간 벌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16일 동안 멈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2주 뒤에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치의 효과를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 강화 조치라는 것이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감소세까지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확진자 추이 그리고 중환자 수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주를 해서 정말 감소가 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할 텐데 지금 그런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피해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2주 또는 4주라는 시간 동안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를 얼마만큼 정비를 하냐, 그리고 피해 전체를 줄이기 위해서 3회 접종률이 얼마만큼 높아지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의료 체계라든지 아니면 3회 접종률이 많이 올라간다라면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실 접종률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위중증자도 많아지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확진자의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예상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여기에서 백신의 2회 접종의 효과가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가면서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예측을 실패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떨어지는 예. 모습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1단계 조치에 많이 몰리게 되면서 증가폭이 상당히 컸던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도 정부에서 상당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4주 정도의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한 5천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이요. 과연 그 안에 모든 것을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5천 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언제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4주 동안 시간을 벌고 우리가 10,000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또 그 유행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줄이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어느 정도 기다리는 동안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이 되어서 적용이 된다라면 중환자 전환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유가 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막 늘릴 수도 없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1,000명일 때 가동할 수 있는 의상 그 능력이 한 100이라고 본다면 이게 많이 됐을 때 필요한 게 한 1,000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우려스러운 거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내놓은 모델에 따르면 10,000명, 20,0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며칠 사이에 수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수리 모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낮아지나요? 지금 발표된 모형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과거 2주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갈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긴급 멈춤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곡선은 절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냐, 국민들의 참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다. 예, 뭐 결국에는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국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추가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의 보완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여쭤보고 싶은데 종교 시설에 대해서 인원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기자와 정리했던 내용에 따르면 이제 수용 인원 접종자로만 구성하지 않으면 30%예요. 그리고 최대는 299명까지. 그리고 이제 접종자 경우는 70%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저는 개별적인 공간과 장소에 대한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참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피해를 얼마나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까지 우리의 방역 정책이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효과의 대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모자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 간의 접촉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효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예. 그런 피해를 모두에게 나눈다라는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종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일률적으로 좀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서 조치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청소년 학원하고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 두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그 방역 지침 강화하면서요. 그런데 학교 등교는 축소를 했는데 이 학원이나 독서실에는 이런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이런 개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에 따라서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매우 지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나가면서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나가면서 좀 단계적 수정하고. 일상회복에서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거의 조치들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서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예, 지금 당장 보면 가장 또 시급한 문제가 병상 문제다 보니까 이 병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환자 병상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지침을 고치는 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로나19 걸린 중환자의 경우에는 20일 격리 지침이 있어도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있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에 더 있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20일이 지나면 무조건 옮기라 이런 지침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른 병실에서 집단 감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현명한 건지요? 이런 지침들이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20일이 끝나면 격리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유럽과 미국의 지침이 있습니다만 그 지침은 유럽과 미국의 중환자실은 다 1인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이 다인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위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예.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나온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환자에 대한 순환이 빨라져야 되고 그리고 병상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만 이런 병상 확보에 있어서도 이런 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환자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해결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의견이 어떻습니까? 방역 당국에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현장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압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정부의 정책도 지금 유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조율되기 위해서라도 유행의 규모가 줄어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전체적인 중환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방침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뭐 추가 접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이신 요소가 거군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여야지 절대적인 중환자 숫자가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백신의 중환자 예방 효과나 사망 예방 효과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추가 접종, 특히 조금 전에 이제 여쭤봤던 것처럼 지금의 확진세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왔다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된 지 45일 만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 45일이라는 기간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감소세가 돌아오고 일상 회복으로 돌아왔을 때 45일이라는 기간 안에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확진세가 올라간다면 이런 추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치라고 하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계획될 때부터 서킷 브레이커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네.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가면 좋겠지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갈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잠깐 과거로 돌아갔다가 재정비할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사이에 얼마만큼의 대응 역량이 높아지냐에 따라서 다음의 단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사실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때도 1,000명,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수준이었고 5,000명대가 될 때도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교수님 느끼실 때는 좀 이게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수님은 언제쯤 이게 좀 도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백신의 효과가 감소가 확인된 시점에서부터는 추가 접종에 대한 시간을 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긴급 멈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조치라고 하는 것도 시행된 것 자체 그리고 유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게 늦었다 아니면 빠르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서 먼저 화장을 하고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네, 이런 세부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완전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만들어졌던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고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과 감염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들이 이제는 좀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2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례 절차에 관련된 문제는 장례 절차가 하던 과정에서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미크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아직 뽑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의 확산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만 봤을 때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보름여 만에 한 30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 정도의 확산세라면 우려했던 그런 무서운 전파력 사실인 거로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클러스터가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파 능력을 보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 능력이 높거나 백신의 효과를 많이 감소시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곧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오미크론 변이가 주된 변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도 알파 변이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됐던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백신 접종했다고 조금 그래도 안심을 했던 분들 중에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좀 떨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얀센 백신 자체가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얀센 백신하고 지금 최근에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게끔 했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위험할까요? 일단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백신의 2회 접종까지는 감염 예방 효과가 많이 감소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2회 접종을 하면은 중환자나 사망 예방 효과는 그래도 상당 부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항체가가 높아지면서 감염 예방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을 통해서 항체가를 높이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얀센 백신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1회 접종 백신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는 2회 접종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변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접종이 필요한 것이죠. 3차까지는 맞겠습니다. 근데 4차, 5차 또 맞으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 듣던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회 접종보다는 2회 접종에서 항체가가 훨씬 더 높아지고 2회 접종보다는 3회 접종에서 더 항체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간격이라는 측면에서는 2회 접종과 3회 접종 사이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교수님, 이 코로나19요. 4차, 5차까지 백신 맞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 많은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제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당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응 역량이 높아져서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받는다면 피해 규모는 크겠지만 짧게 끝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응 역량이 떨어지게 돼서 유행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일단 내년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전쟁 같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코로나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우리도 진화할 수밖에 없겠죠. 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겨내리라고 믿고요. 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